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의료산업에 숨겨진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은 바로 약은 멈출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는 C형간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B형간염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C형간염은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병으로 전 세계 환자 수가 약 2천만에서 3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매우 귀찮고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 상장된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C형간염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의 치료율은 100%입니다. 이 약이 시장에 출시되자 큰 인기를 끌었고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회사의 실적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C형간염이 치료되면 더 이상 약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제약업계에서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 바보들, 우리가 그걸 못 만들 줄 알았나? 그는 우리의 규칙을 깨버린 거야. 이제 다들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의료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이런 병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평생 약을 계속 사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한 저명한 투자자 전유아가 한 강연에서 중국 의학 산업의 내막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는 약 효과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환자들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멈출 수 없고 지속적으로 복용해야만 의약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좀 더 적극적인 사례인데 한 브랜드 전문 회사의 사장이 제약 그룹에 초대되어 브랜드 기획을 맡게 됐습니다. 2002년 저는 브랜드 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약 그룹의 책임자가 저에게 매우 높은 보수를 제안하며 그들의 연간 브랜드 기획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약 그룹은 매우 큰 규모를 자랑했으며 그들의 금고에는 각지의 대학과 의료기관에서 사들인 약제 처방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처방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처방이 있다면 많은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군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제약그룹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약은 좋은 상품이 아니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은 매우 불쾌했지만 그래도 화를 참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약이 좋은 상품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먹지 않으면 바로 나빠지는 약이 좋은 상품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대마초를 팔지 않으세요? 이런 약을 판다면 저는 브랜드 기획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무슨 브랜드 전략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약들이 이익 집단에 의해 모두 봉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약효가 떨어지는 약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도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중국 반독점 집행연착 보고서 2023년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무한사, 상약생화사 등 4개 기업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수입 원료 약품을 독점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약품 생산 및 유통 체인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 특정 약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제약 기업은 이후 12억 위안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사용 황산 다당균소 B의 원료가 반드시 해외에서 수입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 4월 무한사는 덴마크의 야세리와 원료 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원료를 독점한 후 가격을 12배에서 62배까지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해외에서 1g당 73위안에서 94위안으로 수입한 원료 약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가격이 1.8만 위안에서 3.5만 위안으로 급등합니다. 이에 따라 원가는 단 15위안인 주사제가 국내에서는 3,000위안 가까이 팔리게 되었으며 이는 해외 가격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실상 국내 4개 제약 기업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중국인은 중국인만 속인다는 말이 진짜네요. 최근 이 4개 제약 기업은 12억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약품은 주사용 황산 다당균소비로 원료는 장기적으로 무한회사, 무한과덕사, 호분민강사 3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비록 3개 회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모두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에 이들은 상약생화를 찾아가 원료 약품을 공급하고 상약생화가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상약생화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주사용 황산 다당균소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그들의 국내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수입 약이 비싸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국내의 일부 기업들은 더 사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약값은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익이 수백 배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환자가 약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산을 팔아야 하는데 이런 제약 기업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로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익 사슬의 주도자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가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 안에는 심지어 약물 성분조차 없습니다.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한 전문가가 암치료 주사제를 검사한 결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약물이 아니라 단순히 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주사제는 사실상 전혀 약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은 난수암을 포함한 여러 말기암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몇십 년 동안 판매되어 왔고 예전에는 몇천 위안씩 했으며 지금도 100위안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경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저에게 이 약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검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경대학교에서 이 약을 테스트했는데 그 안에 주요 성분은 사실상 없었고 그냥 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암말기 상태여서 이 약이 생명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주요 성분은 제로이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서양약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서양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약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합니다. 한 병의 주사제가 몇천 위안에 달하고 한 번에 1만 개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환자에게 청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가 없는 약을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그들은 본래 암말기 환자들인데 정말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부 불법 상인들은 회류약이라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전통 의학 분야의 저명한 한 기업인이 올린 영상을 통해 회류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의료보험 정책의 일부 허점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불과 3개월 만에 15년 분량의 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약품을 저가에 구매하고 고가에 재판매하여 완전한 이익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구입하여 재판매되는 약품을 회류약이라고 합니다. 회류약의 보관 및 운송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약품들은 어두운 습기 찬 지하실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으며 햇빛 차단, 냉장 보관 등 필요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나 곧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품들이 다시 포장되어 생산 날짜를 수정한 후 시장에 다시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질의 약품을 환자들이 복용하게 되면 경미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보험 기금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료보험 기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모든 자금은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상인은 제도상의 결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으며 사회와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데 유독 제약 산업만은 안 될까요? 왜 외국은 우리 약을 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약이 너무 형편없어 병치료도 안 되고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 약품 효과가 전혀 없고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약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품은 타사의 약품을 복제하거나 모방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감사원은 광동 제약 산업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광동성의 제약 산업 상위 50개 기업의 총 매출은 1,511억 위안, 총 비용은 797억 위안, 총 판매 비용은 446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29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제약 산업은 본래 연구와 기술이 결합한 산업인데 광동성의 상위 50개 기업이 모인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은 4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제약 기업인 화이자는 연간 연구개발에 14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들 국내 기업이 판매에 쓰는 비용은 연구개발비의 15.3배에 달합니다. 왜 중국의 판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까요? 중국의 의료 시장은 시장화도 아니고 한 국가가 완전히 규제하는 것도 아닌 괴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구매하는 것은 병원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약품 가격은 의료보험국이 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뚫고 자사의 약을 더 많이 판매하려면 정부 관리와 관계 구축, 회의, 홍보비 등 리베이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판매 비용은 결국 약값에 포함되어 이를 부담하는 사람은 일반 대중, 병원에 가는 일반 환자들입니다. 제도적 딜레마란 중국의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돈을 뇌물로 주고 뒷거래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것은 중국 제약 기업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유명 다국적 제약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지역 총재 왕래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의 한 의학 대표가 서천성 이빈에서 폐암 치료제 테레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 양성 보고서를 위조해 의료보험 기금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3년 동안 선전, 복권, 강서 등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수십 명 직원들이 사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루된 직원들은 위 경영진 쪽을 지목하여 결국 중국 지역 최고 책임자인 왕래까지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판매 업무를 했던 장치구는 2016년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부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폭로하려 했으나 그로 인해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지표는 매우 엄격합니다. 각 의학 대표는 반드시 목표를 초과 달성해야 하며 그 목표는 우리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의학 대표가 회사의 압박에 시달리며 매우 위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뇌물, 성적 뇌물, 그리고 과잉 적응증을 통한 홍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사기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의사와 환자가 약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사용량을 넘어서는 홍보를 하거나 가짜 타겟을 설정하고 유전자 검사를 수정하여 약물의 사용량을 늘리고 그에 따라 매출을 증가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치구는 또한 중국에서 상하층을 막론하고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입향수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제약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미국을 막론하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500대 기업들은 그들의 문화가 반부패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무언가를 성사시키려면 반드시 뇌물을 써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그저 말만 할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상층부에서 의학 대표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중국계 리더들, 예를 들어 왕래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학 대표 중 손이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장치구는 모든 대형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을 할 때 그 뒤에는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뒷배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홍 2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입하려면 본래 정부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외국 기업은 자신만의 정부 관계 업무 부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그 정부가 조종하는 이 나라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패해 있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부에서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돈과 이익만을 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팔게 해주지 않거나 약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돈의 사회이지 신앙의 사회가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도 아니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도 아닙니다. 사람을 걸어다니는 현금인 줄기로 보거나 심지어 동물로 보는 사회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